5월 1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신 없이 그냥 그때그때 힘세고 자신이 믿는 쪽을 따르다가 입장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북 비핵화에 대한 황장수 문제 제기가 지겹다. 그만했으면 이제 그만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관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할 게 뭐 있냐. 선거도 지고 어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이기고 지는 거는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정치인들이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날고 기니까 두렵습니까? 종북, 친북, 좌파의 세상이 되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요. 한꺼번에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도 또 머지않아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뒤집어지나요?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꼼수로 끌고 가서 전 국민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과할 때 스톱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먹었을 때 고마 안 하는 겁니다. 고만해야 되는 거죠. 친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끝을 보려고 달라들다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끝을 보려고 달라드는 거 한번 보세요. 비핵화는 2년 반으로 늘려놓고 그래 2년 반 안에 북한이 정말로 핵시설과 핵무기, ICBM을 다 드러내서 완전히 없앨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 치고요. 속여 먹으려고 하는 트럼프 일부 패거리와 김정은 패거리, 문재인 패거리, 시진핑 패거리만 그걸 믿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비핵화가 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가야 되는가.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이고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3부에서는 돈과 위험은 한국이 책임지고 재미는 트럼프, 김정은이, 시진핑이 보는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부에서는 드루킹 특검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5부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징후가 쓰나미처럼 불길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5월 16일 저녁 6시 40분에는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요. 북한 비핵화 쇼 절대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별별 특강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전문가라는 휴 화이트 호주 국립대학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분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군사 안보 전략 전문가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대신에 자국의 안보를 중시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가정 아래 북한이 추후에라도 위협적으로 핵이한다면 한국은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안 할 건데 비핵화 한다고 주한미군 빼버리고 나면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니 뭐니 다 때려치우고 다시 협박을 하는 상태로 돌아올 때 한국은 위험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미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다양한 계기가 있었는데 한국 문재인의 적극적인 중재의지, 트럼프의 경제 제재 압박 및 군사 공격 경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라는 셈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결정을 한 거지. 한국이 거기에 중재를 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이 트럼프가 거기에 호응한 거는 다 김정은이한테 말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과 장소를, 협상을 해야 될 시점과 장소를 김정은이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건데, 그럼 김정은은 왜 이 점에 이 결정을 했느냐? ICBM하고 핵을 거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협상을 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문재인 트럼프가 자신의 이익에 맞는 딜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한국, 미국, 북한이 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각자 속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극히 복잡하다. 예컨대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줄이도록 하는데 그 대가로 주한미군의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요구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한국 전쟁의 종전으로 이어진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 명분이 사라질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는 두 가지 중에 이유로 리스크가 크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이래 물으니까, 첫째, 만약에라도 북한이 휴전 혹은 평화협정을 깨고 기존의 위협적인 자세로 되돌아간다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한국이 이런 북의 위협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놓일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작동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즉 주한미군이 빠지게 될 때 이제 일본이 최전선이 되겠죠. 미군에. 이렇게 될 때 일본조차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밥만 먹으면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기존 CVID 대신 PVID라는 걸 꺼냈었는데 용어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폼페이오가 CVID를 묘사하는데 좀 더 적절한 용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미국은 협상 개시와 동시에 북한의 압박을 받게 될 거다.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고 땅 하면 그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못하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북한은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ICBM 능력에 대해 강력한 제약을 받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나라, 즉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 타깃인 중단거리 미사일의 제약을 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이 ICBM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풀어놔 버릴 거라는 거죠.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 좋은 결과다. 종합하면 폼페이오의 PVID라는 말 사용은 말장난일 것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부분적인 비핵화만 받아들일 것이다. 김정은은 이것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뻗대기면 그리 될 거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PVID는 말장난이다 하니까 그날 제가 욕을 한 열댓 명한테 먹었어요. PVID와 CVID도 구별을 못하냐. 제가 그걸 못해서 하겠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지정학적인 부분에 안보 부분에 전문가가 많겠지만은 저도 밥만 먹으면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뭐 용어를 모르고 또 그 내막을 모르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떠들겠습니까? 지금 호주에 저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아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 그런 안보 전문가가 저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장황하게 소개하는가 하면 제가 말하면 권위가 없다고. 어제 어떤 분은 이랬더만요. 제가 농경제학과 나와서 그러는가. 너는 이번에도 틀리면 그러니까 북한이 2020년까지 2년 6개월 비핵화 쇼를 하고 그리고 동시적 단계적 보상을 받고 이래 갈 거다. 며칠 전에 제가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루를 못 참고 네 이번에 틀리면 농업 해설이나 해라. 아주 조롱이라는 모든 조롱을 담아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자, 어제 내용을 보고 그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두 번, 세 번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자기 주장을 말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김정은이 그 어떤 현실적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그와 그의 전임자 김일성, 김정일이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제 이 무기를 포기하기에는 김정은 체제 유지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다. 3대에 걸쳐서 북한 돈으로 수조 원, 한국 가치로 말하면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왔어요. 덕분에 잠수함도, 함정도, 탱크도, 비행기도 이렇게 신형으로 교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날아다니거나 굴러다니는 재래식 무기들은 고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집중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어요? 최근 김정은이 풍계리를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폐쇄는 주 핵개발과 관련해 일부 제약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상징적인 의사표현밖에 안 된다. 미국,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자체는 김정은이 자신의 핵 능력을 포기한다는 데 있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쇼라고 했잖아요. 쇼. 이거는 선불로 우리가 지를 거니까 너네들이 뒤에 계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엄청 생색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재인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가지고 돈 세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리비아 모델이 적용 가능한가? 문 대통령은 경제적 보상이 없는 남아공 모델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당시에 리비아 혹은 남아공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협상 위치에 있다. 북한은 두 국가에 비해 핵 능력이 훨씬 발전한 상태다. 게다가 핵 능력의 전략적 필요성 역시 훨씬 이 나라들보다 크다. 하지만 북한의 리비아 모델 수용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본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분적인 제약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엄청난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북한에 있는 이 핵물질들을 그리고 핵폭탄들을 리비아처럼 밖으로 드러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은 미국이 북한 내에서 폐기하고 핵물자들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핵창고로 갖다 놓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카자흐스탄하고 리비아의 혼성 모델을 꿈꾸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은 과거에 구소련이
소련의 이 아시아 지역에 중국이나 인도 등을 겨냥한 이 미사일 기지가 있고 거기에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망하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던 소련의 이런 ICBM과 핵폭탄을 미국이 소련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해체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던 핵 장비와 서류를 미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는 완성된 핵무기가 ICBM이 있었고 리비아는 핵과 ICBM을 완성하지를 못했는데 핵을 만들기 위한 장비나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으로 미국으로 갖고 왔고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아닌 외부, 즉 러시아로 갖고 가서 러시아가 미국의 감시 아래 해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조언한다면 이번 회담에 뭘 이루려고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다. 그 하나만 한 소리겠죠.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낼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회담장을 걸어놓는 게 낫겠다. 어떤 성과가 나오든 트럼프는 미북 회담은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로 작정을 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0월에 지금 연출자로 이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등을 속이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가장 최선의 성과는 북한이 CVID의 합의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고 정상 국가로 탈바꿈하는 건데, 그리고 이웃 국가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상식선에서 가장 높은 성과는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해 그걸 유지한 채로 확실한 검증만 받아들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거다. 즉 핵을 사실상 일부만 폐기하고 보유한 채 경제적 지원받고 다 챙기는 거라는 거죠. 그럼 비핵화 협상 이후에도 중국이 완충 역할을 할까? 그렇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힘이 약화됨에 따라 북한의 완충 역할은 점차 덜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공사로 있다가 한국어로 이렇게 온 태영호 공사 또한 북한의 CVID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14일 월요일 어제 국회에서 강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 공사는 핵 폐기는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무작위 접근을 허용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미국이 지나가다가 저거 좀 보자 하면 가고 심지어 뭐 김정은이 침실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북한이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현 북한의 정치 구조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5만에서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있을 만큼 큰데 이 지역 안에다가 핵을 넣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인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엄청난 한 개의 시 정도 되는 감옥인데 그 안에다가 핵을 넣어놓고 그래서 미국이 이걸 보여달라 하면 수십 년간의 북한 범죄가 다 드러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은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고 진정한 CVID에 기초한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위협을 대폭 감소시키는 충분한 비핵화, sufficient. 그래서 CVID가 complete가 아니라 그러니까 SVID로 핵 군축, 즉 핵의 양을 적절하게 줄이는 그런 이 형태가 될 것이고 결국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국가, 실제로는 비핵국가로 포장된 핵 보유 국가로 남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태영호 공사의 말이 맞다면 트럼프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남을 거다라는 거죠. 뭐 제가 트럼프를 사기꾼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불쾌하십니까? 저보고 미국 간첩이고 어떠고 한 사람들, 그래요. 제가 미국 간첩인데 트럼프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 끝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사기극으로 끝내면 안 되죠. 자, 태전공사는 북한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상부가 결정한 하향식이고 북한은 정부가 끝까지 막는데도 장바닥이 늘어나는 상향식이죠. 밑에서 점점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과연 도로와 철도를 낳아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북한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걸 하겠습니까? 개성공단처럼 통제할 거다라는 거죠. 개성공단은 한국 기업이 해도 북한이 근로자들을 딱 통제해서 넣었다 뺐다 하고 돈도 자기들이 받아서 90% 떼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요소 확대를 차단하는 단절 모델로 선관광 후 경제 특구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주장하지는 않겠지만은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 장성택을 죽였을 때 이 김정은이 악마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장성택이 차단을 했대요. 김정은 성격이 포악하고 하니까. 왜? 김일성 때부터 고용이 저 김정일의 지금 김정은이 생모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이 차단했다는, 고용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갖고 있다가 장성택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놓으니까 쿨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고 대단히 거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 양식 공장을 2015년에 갔는데 새끼 자라가 떼죽음을 한 데 대해서 이 전기와 사료 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죽게 됐다고 공장장이 설명을 하니까, 공장 지배인이, 김정은이 차에 오르면서 처형을 하라고 지시해서 즉시 총살됐다는 거예요. 자, 갈루치 한미연구소 때도 유명했고 힐러리가 됐으면 국무부의 주요직을 맡았을 사람이죠. 근데 이 갈루치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권하고. 근데 지금 이 비핵화에 대해서 CVID와 관련해 정치적인 허튼 소리라고 미국에 있는 이 북핵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VID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이란 부분은 영원한 이란 표현을 담기 위해 사용한 건데, 근데 불행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돌이키지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미국이 빼앗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완벽한 비핵화 검증도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핵 과학자 및 기술자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만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하더라도 주 핵실험을 위해 더 많은 경도를 굴착을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정상회담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뭐 구체적인 합의하지 말고 좋은 분위기만 만들고 결렬만 안 되면 되고 전문 협상팀이 긴 시간을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CIA 출신 수미테리 이 한국 담당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를 100%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 보관하지 알고 있지 못하는데, 북한에는 수백 개의 지하 터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또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모든 북한 내의 지역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 했고, 빅트차 CSIS 한국 석자 역시 IAEA가 북한 비핵화를 관장할 역량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내놓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IAEA가 이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공개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검증을 할 수조차도 없다고 했고,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역시 남북한이 최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핵 보유 국가들이 할 법한 발언들을 했지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비핵화 될 것이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뭔가가 떠들썩하게 이렇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깨지게 되면서 이제는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한 1년 정도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북한이 또 그걸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깨고 또 압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가야지. 사실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손댈 때까지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애초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다가 급주다가 협상에 넣으기만 기다렸다가 협상에 넣으니까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 주도력을 자기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틸러슨 협상을 쭉 주장해 온 사람이 협상이 시작되니까 너는 집에 가라 해버린 거죠. 자, 이게 지금 북한의 비핵화인데 지금 언급한 휴 화이트, 갈루치, 태영호부터 무슨 빅터차, 마이클 그린, 수미 테리 어느 누구도 지금 비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